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사 시간. 자, 오늘은 대주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발전, 주제 4,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교과서 246페이지에서부터 249페이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학습 노트 내용 정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 이후에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가 구성되게 되는데 그들의 활동은 어떻게 자절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작하는 자에게 토지가 부여돼야 된다 라는 논리죠. 이렇게 농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농지 개혁의 내용과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농지 개혁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의미로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제시대에 일본이 남긴 귀속 재산, 뭐 공장이나 뭐 대기업 등 뭐 이런 일련의 기속 재산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기속사업체를 매수한 상당수가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열기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날 우리 재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을 상정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국회가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친일파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협력하였거나 일제 강점기 일제의 앞잡이로 식민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독립운동가 세력을 탄압하였던 인물들로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광복 이후에도 권력과 경제력을 유지하였는데요. 자, 진정한 광복과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이들을 청산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시된 사진 자료를 보면요. 반민특위에 잡혀가는 이 김현수라는 자와 최린이라는 자가 이렇게 사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현수는요.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직공장 사장이었고요. 삼양사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1896년도에 태어나서 1979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중추원, 일제시대 중추원은 조선 총독부 자문기구였고요. 참의원에서 상원의원, 참의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성방직공장의 사장이었고요. 실제 친일 반민족 행위 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 삼양사는 삼양그룹으로 계보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삼양 설립자 고 김현수의 친일행위 인정 판결이라는 그 뉴스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 후손들이 고 김현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았다. 왜냐? 당시 우리 민족 모두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김현수에게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상당수의 우리 민족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변명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뉴스 기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최린입니다. 자, 최린은 일제강점기에 천도교인이었고요. 1878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3.1운동인데, 이 바로 최린은 3.1운동과 관련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한말 대한제국이 하급관리로 출발했고, 이후 일본 유학을 좀 하였죠. 그 다음에 보성, 고등 교장에 취임하였고요. 신민회 가입까지 하여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20년대 민족 개량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변제를 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이후 적극적인 친일 행각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1940년도에 우리 창씨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서 창씨개명을 하게 되는데 최리는 이 당시 가야마 린이라고 창씨개명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요. 당시 만해 한용운의 옥중 모습 우리가 사진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체린이 변절 이후에 만해 한용운은 어린 딸에게 돈을 쥐어줘 만해 한용운의 어린 딸에게 체린이 돈을 쥐어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만해 한용운이 더러운 돈이다 라는 말과 함께 크게 노하면서 그 돈을 딸에게서 뺏어서 체린이 얼굴에게 던져버렸다고 하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한 시도는 재헌헌법에 규정되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요, 우선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로부터 직을 후작이나 백작 직을 수여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그 형벌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하였죠. 제3조 내용 보면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등 그 형벌을 받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검거된 친일파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일본 경찰 헌병 관련된 인물들, 문인, 관료 지주 자본가, 친일단체 간부, 그다음에 친일 종교인, 여성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일본 경찰 부분에서는 조선인 노덕술이 있죠. 이 조선인 노덕술은 우리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을 체포해서 고문한 또 이야기로도 이름이 악명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과서에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인호선 이광수, 최남선. 이 최남선의 경우에도 민족대표 33인이고요. 기미독립선언서를 기본적으로 초안을 구축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대에 변절을 한 문인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게 여러 관료나 지주, 자본가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있죠. 최린도 있고요. 김현수 아까 이야기했던 분, 여기 김현수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김성수라고 해서 경성 방직 공장 같이 했고 보성 전문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의 초대 총장이기도 한 분이죠. 김성수 친일파 임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친일단체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항목국장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제 조선인 교육, 식민지 교육을 담당했던 분이 또 우리나라 조선인이네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네요. 신사 참배 부분을 주도했던 자도 조선인이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여성도 배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우회를 설립한 김활란이라고 하는 분도 이화여대 이제 총장 재임을 하게 되는데 역임을 하게 되는데 반민족 행위 자로 또 선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많이 안타깝죠. 자, 다음으로 친일파를 청산하는 노력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반민특위 활동은 그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친일 행위자 조사 및 체포 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주로 내용 보면요. 나라를 팔아 부귀 영화를 누린 조선 귀족들, 그 다음에 독립군 토벌과 감시 앞장선 일본 군인과 밀정들, 첩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일제 통치에 손발이 된 법관이나 관료나 경찰들, 친일 경찰, 관료, 법관 등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일제의 나팔수가 된 학자나 언론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와 노래로 일제를 찬양한 문화예술인들, 우리 애국가를 작사 작곡했다라고 하는 안익태의 경우에도 친일파 인명사전에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과 영혼을 바친 기업인과 종교인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및 친일 행위자들의 반발과 압박,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엔 이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냐?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였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다소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노력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했죠. 당시 이승만 정부의 장강 강요는 일제 통치관에서 부역한 사람이 47%에 육박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조선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한 사람도 40%에 육박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 밀정 출신의 경찰이 이승만 정부 때는요, 70%, 총경급은 70%, 내지는 검경은 4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거. 다음으로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부분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왜 자제되는지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회 프락지 사건, 두 번째는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국회 프락지 사건으로 공산당으로 몰려 체포되었습니다. 이 프락치라고 하는 단어는 러시아어인데요. 첩자나 끈앞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와 연루된 의원들 중에서는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인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반민법은요 51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사라지게 되었고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국회 프락지 계보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많은 의원들은 대부분 친일에 반대하는 사람 내지는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인물로 구성됐는데 그들이 이런 국회 프락지 사건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안타까운 문제죠. 다음으로 1949년도 6월 6일 날 친일 경찰 등이 이런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친일파들을 옹호하거나 비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민특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경찰을 동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어서 그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노력에 정부는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반민특위의 활동 결과 700여 건의 사건을 취급하지만 실형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반민특위 해제 이후에는 대부분 석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농지개혁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은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작하는 자에게 토지가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죠. 농민들이 자작농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법안을 구축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자, 미군정기의 당시 상황은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토지개혁법 제정이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신안공사 소유의 토지를 유상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신안공사는요, 여기 사진에서 제시하였다시피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경성지사였다라는 거. 자, 일제 강점기에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수탈을 하였는데 1945년도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신항공사로 탈바꿈하여서 일제시대의 뭐 기업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그 이외의 부동산이나 여러 물건들을 신항공사 소유로 귀속시키는 이런 또 작업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재헌국회는 재헌헌법에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고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당시 신문기사 자료고요. 46년도에 토지개혁법이 공포가 되었다. 이것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제 북한도 우리나라의 농지개혁법과 유사하게 토지개혁법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년도에 우리나라 미군정이 귀속농지 매각령을 공포하였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공포가 되고 착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 실행은 1950년도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지가 증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지개혁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농지개혁법의 진행은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니까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주에게 농지를 매수한 다음에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형태였고요. 기본 틀은요, 연간소득 150%를 5년 내에 상환 돌려받는 방식이었고요. 농지 소유의 한도는 최대 3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는 면적을 세는 단위인데요. 1정보는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니까요. 3정보는 한 9,000평 정도 되고요. 1정보가 9,000평 정도면 우리 운동장이 한 1,000평 조금 넘을 거예요. 1,0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동장 9개 정도의 넓이를 상한으로 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넓은 토지 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농지 개혁 실행은 1950년도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전까지 진행이 됐다가 결국에는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실행되긴 하게 되는데요.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한계점은 지주의 자본 가화가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지대금을 내지 못한 농민들 일부가 토지를 매각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그렇지만 의의는 중요하죠.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작농,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으로 내 토지를 가지고 자작농으로 전환하였다라는 점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과정 원칙 한계 결과를 살펴보면 그 과정은 1949년도에 법령이 제정되었고 개혁은 1950년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 매수하고 유상 분배한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고요. 한계점은 지주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각한 한계점이 있었고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의 농민이 자작농이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남긴 귀속재산,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이 일본이 남긴 귀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속재산은요, 정부에 귀속된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 공장 등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가 총 자산의 80%에 육박하였습니다. 이 귀속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헌법상 규정 내용은 이 주요 자원과 이 산업 내용을요, 국영하거나 공용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부와 관련된 인물 등에게 어떻게 낮은 가격과 장기간 상한 등을 원칙으로 한 기준으로 한 매각이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 이
귀속된 자산이나 재산이나 사업체를 매수한 대부분의 상당수는 근대화를 이루는 재벌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본이 남긴 기속재산 내용, 그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1954년도에 일본 닛산 제분 영등포 공장은 대한제분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대한전선은 이 안양 범계에도 있었던 그 기업체죠. 이 대한전선은 1955년도에 조선전선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제철 인천제철소 내용도 일제 시기에 세워진 조선 금속이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68년도에 민영화된 뒤에 1978년에 현대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요거의 뿌리는요, 조선 기계 제작소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해태제가 잘 알고 계시죠? 해태제가는 해방 뒤 나카오카 제가 뭐 이런 기업이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중석은 지금 대구택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업체 전방 일신 방직, 이 모태인 전남 방직. 일제시대는 전남 방직이고 그 이후에는 일신 방직으로 탈바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리온 그룹은 여러분들 과자 상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요. 요것도 해방 이후에 정부에 부과된 제과 점 요것을 다시 인수해서 창립한 기업이었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일제시대 때 동양 시멘트도 지금의 삼표 시멘트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간단히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리온 그룹, 지금 오리온 그룹의 그 상품들 보면요. 뭐 오리온 초코파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후레시벨이나 스윙칩이라든지 포카칩, 그다음에 나초 뭐 이런 것 등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세워진 기업이나 그 자산들로 만들어졌던 것이 미군 정식의 신항공사로 넘어와서 이것을 불화받은 이것을 받은 부류들이 이후 재벌 기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처음 이야기했던 그 반민족 행위자 김연수는요 삼양사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 현대사의 삼양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삼양그룹이 만든 여러 가지 그 물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 해물파전이라든지 뭐 큐원 제품들 뭐 이런 거 브라우니라든지 요거트 이런 물품들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1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제한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였나요? 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농지개혁은 지주에게 유상 매수하여 농민들에게 어떻게 했죠? 유상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승만 정부는 이 처리법을 만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였다. 무엇이죠? 귀속재산 처리법을 구축하였다. 라고 하는 것.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가상대화를 보고서 기억 내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자, 내용 보니까요. 북한에서는 몇 년 전에 토지개혁을 하였대. 1946년도부터 진행되었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는 1949년도에 농지개혁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농지개혁법이 되겠고요. 농지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수확량의 150%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된다는 원칙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 읽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대통령 특별담화문 1949년도 내용입니다. 4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겠죠. 그럼 이 담화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라고 하는 것은 친행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광복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이들을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 친일파들의 처벌에 대해서 미연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담화문에 대해서 반민특위 위원장이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게 될까요? 자, 친일파 청사는 결국에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던 많은 독립사들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반민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반박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좌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선 친일파 청산의 시도는 반민초경의 처벌법의 제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은 친일 행위자의 조사 및 체포 등의 과정이 전개되었지만 문제는 국회 프락시 사건이라든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미연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것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농민들에게 토지가 부여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경자 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농지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한공사 소유의 토지를 유상분배 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50년도에 실행한 농지개혁법은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지가 분배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농지 소유의 한도는 최대 3정보 내용을 이야기했었지만 6.25 전쟁 이전까지 진행됐다가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 그 한계점은 지주의 자본화가 실패하였지만 그 의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작농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일본이 남긴 그 귀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이 귀속재산은요, 뭐 이런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 공장 등 부동산 내용들이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은 어떻게 분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정부와 관련된 인물 등에게 매각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귀속자체를 매수한 상당수가 재벌로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크게 친일파 청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일본이 남긴 기속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